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박물관 보관실 깊숙한 곳에 오랫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점토판 한 점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표면은 수천 년의 시간이 남긴 균열로 가득했고 갈대 펜이 눌러 새긴 쐐기 모양의 흔적들이 빽빽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처음 발굴했을 때 아마 별다른 감흥 없이 수천 점의 유물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을 것입니다. 그 보관실 안에는 그런 점토판이 수도 없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곡물의 양을 기록한 것도 있었고 가축의 수를 표시한 것도 있었으며 학생들이 연습 삼아 같은 기호를 반복해서 눌러 쓴 흔적이 남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점토판은 달랐습니다. 그 안에는 곡물의 무게도 양떼의 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초의 도시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인간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는 이 지구라는 세계가 단지 우연히 생명이 피어오른 장소였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눈길이 먼저 닿았던 곳이었는지에 관한 물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물음은 수천 년의 침묵을 건너 오늘 밤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오늘 밤 우리는 어떤 결론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정하지 않을 것이고 주장을 세우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남긴 기록의 결을 손끝으로 천천히 더듬는 일입니다. 마치 그 점토판의 표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듯이 거기에 새겨진 이야기의 층위들을 하나씩 따라가는 일입니다. 수메르인들이 남긴 문헌들 안에는 놀라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이 세계를 자연이 제 멋대로 빚어낸 우연한 결과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록 속에서 이 세계는 조사된 곳이었고 정비된 곳이었으며 누군가의 의도와 판단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강은 어디에 흘러야 하는지 결정되었고 물은 어디로 나뉘어야 하는지 측량되었으며 땅은 무엇을 품어야 하는지 평가받았습니다. 왜 그들은 세계를 그런 방식으로 기록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질문입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박물관 보관실의 그 점토판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것이 만들어진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훨씬 더 오래된 기억으로부터 왔습니다. 기록이 생기기도 전, 아마도 인간이 문자라는 것을 처음 발명하기도 전부터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들이 마침내 점토 위에 눌러 새겨진 것입니다. 그 기억은 에리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뒤 처음 자리를 잡은 도시. 인간이 처음으로 신전을 세우고 처음으로 행정을 조직하고 처음으로 세계의 질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곳. 그리고 그 아래에는 땅속 깊이 흐르는 담수의 바다, 압주가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또한 홍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물이 모든 것을 덮었을 때 그 뒤에도 어떤 것들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살아남은 자가 마침내 머문 곳은 다시 강의 어기였습니다. 담수와 바다 눈물이 만나는 경계.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 우연이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도시도 물 곁이었고 홍수 이후의 귀환도 물 곁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에게 세계의 의미란 결국 물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우리가 따라갈 이야기는 에리두에서 시작해 왕권의 강화를 지나고 신들의 회의와 인간의 탄생을 거쳐 엔키의 측량과 압주의 깊이, 그리고 별들이 가득한 밤하늘을 지나 마침내 대홍수의 기억에 닿을 것입니다. 그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수메르인들이 이 지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는지를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끝에서 우리 자신도 이 세계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먼지, 점토, 갈대펜, 수천 년의 침묵, 이야기는 지금 시작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 두 강 사이의 평원에서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그 남쪽 끝, 매년 범람이 찾아오고 여름이면 땅이 갈라지며 겨울이면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는 그 땅에서 인간은 처음으로 도시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문명이 풍요로운 곳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넉넉히 내리고 숲이 울창하며 돌과 나무가 가득한 곳에서 사람들이 마침내 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고 도시를 세웠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수메르가 자리 잡은 남메소포타미아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돌도 부족했고 목재도 귀했으며 금속은 더욱 얻기 어려웠습니다. 여름의 열기는 가혹했고 유프라테스의 범람은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땅에서 문명이 피어났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역설을 오랫동안 생각해왔습니다. 어떻게 가장 척박하고 불안정한 환경이 인류 최초의 복잡한 사회를 낳았을까요? 어떻게 나무도 돌도 부족한 이 평원에서 신전이 세워지고 문자가 발명되고 법이 기록되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바로 그 부족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돌이 없었기에 인간은 점토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점토, 벽돌로 집을 짓고 점토 위에 기록을 남기고 점토판에 세계를 기억했습니다. 나무가 귀했기에 갈대를 사용했습니다. 갈대로 배를 만들고 갈대로 피리를 불며 갈대를 펜 삼아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물이 제멋대로 흘렀기에 인간은 물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운하를 파고 수로를 내며 제방을 쌓아 강의 흐름을 길들였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결핍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핍이 인류를 조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수메르인이라 부르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의 땅을 검은 머리에 사람들이 사는 문명화된 땅이라는 뜻을 담아 다르게 불렀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주변의 어떤 언어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세머족도 아니고 인도 유럽어족도 아니며 알려진 어떤 어족과도 명확한 친족 관계가 없는 고립된 언어입니다. 수메르어는 그 자체로 어딘가에서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언어적 고립이 수메르 문명 전체에 어떤 독특한 분위기를 들이웁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상상, 그들의 신에 대한 이해가 모두 이 고립된 언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사라진 뒤에도 학자들이 수백 년에 걸쳐 그것을 다시 읽어내기 전까지 그 모든 생각은 점토 안에 잠겨 있었습니다. 에리두. 이 이름을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이 도시는 수메르 문헌 안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왕명록이라 불리는 문서는 역사를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로 나누는데 그 홍수 이전의 가장 첫 번째 도시로 에리두를 꼽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처음 내려온 곳, 문명의 씨앗이 처음 심어진 자리. 흥미롭게도 고고학은 이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라크 남부에 있는 텔 아부 샤흐레인이라는 유적지가 에리두로 추정되는데 그곳에서는 신전의 층위가 무려 18개나 확인됩니다.
가장 아래, 가장 오래된 층부터 가장 위, 가장 나중층까지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신전이 세워지고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층위를 기원전 5500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례와 의도가 집중된 장소였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사람들은 같은 자리로 돌아와 다시 신전을 세웠습니다. 마치 그 장소 자체가 어떤 중요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수메르의 도시들은 에리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르크는 세계 최초의 진정한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그곳의 신전 단지와 행정 건물들은 기원전 4000년대에 이미 놀라운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니프르는 수메르 세계의 종교적 중심지로 엔릴 시인의 봉어지였으며 모든 왕이 그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르는 왕릉이 발굴된 곳으로 죽은 왕과 함께 묻힌 수십 명의 궁인과 보물들이 우리에게 그 사회의 위계와 의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도시들 안에서 문자는 처음에 매우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곡물을 얼마나 보냈는지, 노동자에게 얼마나 배급했는지, 어떤 물건이 신전 창고에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기록하는데 문자가 쓰였습니다. 점토판 수만 점이 그런 행정적 기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정 기록들 아래에는 또 다른 층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단지 곡물의 수량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적었습니다. 창가를 새겼습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점토 위에 눌러 담았습니다.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홍수가 왜 왔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베껴 쓰고 가르쳤습니다. 곡물 배급표 아래에서 세계의 기원에 관한 질문이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수메르인들이 그 두 가지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 행정의 언어와 신화의 언어가 같은 갈대 펜 아래에서 나왔다는 것, 그들에게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강의 흐름을 측량하는 일이기도 했고, 신들이 그 강을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기억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이 땅이었을까요? 이 질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 푸르고 더 비옥하며 더 자원이 풍부한 땅들이 지구 위에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불안정하고 뜨겁고 범람이 잦은 두 강 사이의 평원이 인류 최초의 복잡한 문명을 품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수메르인들 자신도 이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신화와 우주론은 이 질문에 대한 그들 나름의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 했던 것은 이 세계가 무작위가 아니라는 것, 이 땅이 어떤 이유로 선택되었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청자 여러분, 눈을 천천히 감으세요. 6000년 전의 그 평원을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강이 천천히 흘러가는 소리, 갈대밭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점토를 빚는 손의 감촉. 문명이 탄생하는 것은 화려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실용적인 일. 물을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토양을 어떻게 길들일 것인가, 계절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인간은 세계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록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달했는지 이 이야기의 다음 장에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언덕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흙더미였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 언덕들을 텔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랍어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 언덕들은 평원 위에 솟아 있었고 때로 수십 미터 높이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이 그 옆을 지나갔고 유목민들이 그 근처에 천막을 쳤으며 농부들은 가끔 그 아래에서 알 수 없는 벽돌 조각이나 이상하게 생긴 돌을 파냈습니다. 그러나
그 언덕들이 무엇인지, 그 안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잃어버린 세계의 도시들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19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유럽의 탐험가들과 외교관들이 그 언덕들 속으로 처음 삽을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대 페르시아의 유물을 찾으려는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는 성서의 기록을 확인하려는 열망이었습니다. 발굴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거칠고 무분별했습니다. 왕궁의 벽이 드러나면 그 안에 조각상들을 서둘러 꺼냈고, 점토판들은 때로 양파 껍질 벗기듯 층을 무시한 채 파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믿기 어려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니네베의 언덕 아래에서 아슈르바니팔 왕의 도서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슈르바니팔은 아시리아의 왕이었고 기원전 7세기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정복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열렬한 수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당시 알려진 세계 전역에서 텍스트를 모았습니다. 신화, 점술문서, 의례기록, 의학 처방, 역사 연대기. 그 모든 것이 수만 점의 점토판에 새겨져 그의 도서관 방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이 불탔을 때 역설적이게도 점토판들은 오히려 살아남았습니다. 불길이 점토를 구웠고 구워진 점토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건물은 무너졌지만 그 안에 담긴 기억들은 훨씬 더 단단해진 채로 땅 속에 파묻혔습니다. 수천 년의 침묵을 거쳐 마침내 19세기의 발굴자들이 그것들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꺼낸다고 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점토판들은 쐐기 문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지구 위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아무도 그 문자를 읽지 않았고 그것을 쓰던 언어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계의 기호처럼 불가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침묵을 깨는 첫 번째 열쇠는 이란의 한 절벽 위에 있었습니다. 베이스툰이라는 곳, 산악 지형 한가운데 솟은 거대한 바위 절벽에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새긴 비문이 있었습니다. 그 비문은 세 가지 언어로 같은 내용을 적고 있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그리고 바빌로니아 아카드어. 고대 페르시아어는 어느 정도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출발점 삼아 학자들은 아카드어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수십 년에 걸쳐 여러 학자들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헨리 롤린슨, 에드워드 힌크스, 줄리우스 오퍼트. 이 이름들은 쐐기 문자 해독의 역사에서 빛나는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발견을 검증하고 논쟁하며 마침내 아카드어라는 언어를 다시 읽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카드어 아래에는 더 오래된 또 하나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수메르어였습니다. 아카드인들은 수메르인들의 후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메르의 문화를 흡수하고 수메르의 신화를 계승했으며 수메르어를 학문과 의례의 언어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마치 중세 유럽의 학자들이 라틴어를 사용했던 것처럼. 그래서 아카드어 텍스트들 옆에는 종종 수메르어 병기가 붙어 있었고 학교에서 사용하던 이중 언어, 어휘 목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수메르어 해독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수메르어를 읽어내는 과정은 아카드어 해독보다 훨씬 더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수메르어의 모든 측면이 완전히 이해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발음의 세부 사항, 방언의 차이, 관용 표현들은 여전히 논쟁 중인 부분이 많습니다. 사라진 언어를 되살린다는 것은 유물 하나를 발굴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작업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방식 자체를 복원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린 해독의 과정 중에 1870이
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지 스미스라는 이름의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은행권 판화공이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서 점토판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다가 스스로 쐐기 문자를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에서 나온 점토판 하나를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그가 읽은 내용은 홍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들이 홍수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한 사람이 배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들을 구했으며 새를 날려 물이 빠졌는지 확인했다는 이야기. 비둘기와 까마귀가 나왔습니다. 배가 산에 닿았습니다. 그것은 성서의 노아 이야기와 놀랄 만큼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그 점토판은 성서보다 수백, 어쩌면 수천 년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조지 스미스가 그 내용을 학회에서 발표했을 때 청중 가운데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벗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발표는 서구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서의 이야기가 유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훨씬 더 오래된 홍수의 기억이 점토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이야기의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의 문학 전통이 얼마나 깊고 풍부하며 그것이 이후 문명들에 얼마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이야기들을, 그들의 신화와 우주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단지 오락이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였을까요? 신화였을까요? 아니면 기억이었을까요? 수메르 서기관들이 이 텍스트들을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전승해야 할 기록으로 여겼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학교에서 학교로, 반복해서 베껴 쓰고 암송해야 하는 것으로 다루었습니다. 그것은 오락용 허구와는 다른 무게감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이야기들을 문자 그대로의 사실로 믿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사람들도 상징과 문자적 사실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들을 매우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그것들이 세계의 질서와 인간의 위치에 관해 중요한 무언가를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묻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가? 라고 묻는 대신 왜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기록했는가?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들이 강의 흐름을 신의 행위로, 도시의 탄생을 하늘의 선물로, 인간의 창조를 노동 문제의 해법으로 기록했을 때 그들이 말하려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점토판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수천 년 전의 문자를 번역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진 세계의 사고방식 속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걸음을 우리는 지금 함께 내딛고 있습니다. 수메르 왕명록에는 한 문장이 반복됩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온 뒤 왕권은 에리두에 있었다. 이 짧은 문장을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에리두에 있었다는 것,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딘가 다른 곳에 이미 존재하던 어떤 질서가 이 세계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대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도구를 발명했고 농업을 시작했으며 마을을 세웠습니다. 조직의 필요가 생기자 지도자를 선출했고 지도자의 권위를 안정시킬 필요가 생기자 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서사입니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 문명을 발명했다는 이야기. 그러나 수메르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왕권은 발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처음 자리 잡은 곳이 에리두였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리두 창세기와 왕명록의 기록을 읽다 보면 도시들이 인간의 자생적 정착 과정을 통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 안에서 배치된 것처럼 서술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각 도시는 특정 신에게 할당되었습니다. 에리두는 엔키의 도시였고 니푸르는 엔릴의 도시였으며 우르크는 하늘신 아누에게 연결되었습니다. 도시들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목적을 부여받고 놓인 것들이었습니다. 도시는 세워진 것이 아니라 놓였다.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왕명록은 홍수 이전의 왕들을 열거합니다. 그들의 통치 기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깁니다. 어떤 왕은 수만 년을 다스렸다고 기록됩니다. 현대의 역사가들은 이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의 연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긴 숫자들은 시간의 실제 길이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현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질서 속에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흥미로운 것은 그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수메르인들에게 세계의 역사는 두 시대로 나뉘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시대와 홍수 이후의 시대. 그리고 홍수는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세계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조정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지금은 홍수 이전으로 집중해 봅시다. 에리두, 바드티비라, 라락, 시파르, 슈루팍. 왕명록이 열거하는 홍수 이전의 5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의 위치를 지도 위에 놓으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그것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강의 흐름과 관계 가능성, 그리고 상호 연결성을 고려한 배치입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고대 텍스트가 실제 도시들의 계획적 배치를 기록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강을 따라 도시들이 세워지는 것은 모든 고대 문명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러나 수메르인들이 이 배치를 이야기하는 방식은 인간의 자생적 선택이 아니라 어떤 더 큰 계획의 일부처럼 들립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표현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비유일 수 있습니다. 신성한 권위를 가졌다는 의미의 종교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 안에는 이식과 이전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던 무언가가 이 세계로 옮겨졌다는 느낌. 수메르인들의 눈에 왕권은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다른 영역에 속해 있던 질서를 이 세계가 받아 아는 것이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5 도시들을 다시 바라봅니다. 각각의 도시는 서로 다른 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리두는 지혜와 물의 신 엔키의 도시였고 바드팁이라는 금속 세공의 중심이었으며 시파르와 슈루팍은 각각 태양신과 곡물의 영역과 연결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우연히 그 자리에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서로 보완하는 기능들을 가진 하나의 더 큰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홍수로 인해 한번 중단됩니다. 왕명록에서 홍수 이후 왕권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질서는 주어진 뒤 자동으로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여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메르인들의 세계관에서 질서란 끊임없이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방치되면 무너지고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 이 생각이 나중에 인간 창조의 이유와 연결됩니다. 세계가 유지되려면 관리가 필요하다. 그 관리를 위해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관리의 중심에는 도시가 있고 도시의 질서를 이끄는 것이 왕이다. 왕권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질서를 우주적 질서와 연결하는 고리였으니까요. 밤의 호흡처럼 천천히 이 생각을 따라가 보세요. 도시들은 어떤 계획이 지면 위에 스며든 흔적처럼 느껴집니다. 강을 따라 배치된 도시들, 각각의 기능을 나눠 가진 도시들, 신에게 할당된 도시들, 그 배치 안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서는 왜 하필 이 지구 위에 내려왔을까요?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를 열어줍니다. 어떤 노동이 이 땅을 준비했는지, 어떤 이유로 이 세계가 선택되었는지, 수메르의 가장 오래된 기록들 중 하나가 놀라운 방식으로 그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아트라시스 서사시는 창조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텍스트가 가진 가장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수메르의 서사시들 중에서 아트라시스는 세계의 창조가 아닌 위기로 시작됩니다. 세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신들은 이미 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노동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설정이 매우 독특하고 인상적입니다. 대부분의 창조 신화는 무, 우에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신이 세계를 빚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아트라시스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이미 있었습니다. 강이 이미 흘렀고 땅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신들의 세계에도 위계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누에게, 땅의 영역은 엔릴에게, 그리고 땅 아래 깊은 담수의 세계 압주는 엔키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위대한 신들 아래에 하위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기기라고 불리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하위 신들에게 노동이 맡겨졌습니다. 그 노동은 무엇이었을까요? 텍스트는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운하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강의 물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경작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위 신들은 삽을 들고 흙을 옮기며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물길을 정비하고 범람원을 농경지로 변화시키는 공사에 종사했습니다. 이 묘사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추상적인 신화의 언어가 아닙니다. 운하를 판다, 흙을 옮긴다, 수로를 낸다. 이것은 실제 관계공학을 연상시키는 어휘들입니다. 수메르 사회에서 관계는 생존의 기반이었습니다. 강의 물길을 통제하고 범람을 관리하며 농경지로 물을 끌어오는 시스템 없이는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없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그 관계 체계의 기원을 신들의 노동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위 신들은 3600년 동안 이 노동에 종사했습니다. 3600이라는 숫자는 수메르의 수체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고 3600은 60의 제곱, 즉 하나의 완결된 우주적 주기를 의미하는 숫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기간이 단지 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사이클을 이루는 것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클이 끝나갈 무렵 하위 신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텍스트는 이 장면을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하위 신들이 삽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바구니를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엔릴의 처소 앞에 모여 외쳤습니다. 노동이 너무 무겁습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이 짐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이 고대 문학의 놀라운 인간성을 보여줍니다. 신들조차 지칩니다. 신들조차 파업을 합니다. 신들조차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모입니다.
수메르인들이 상상한 신들은 인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감정과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엔릴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누와 엔키를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하위 신들의 노동을 대신할 방법은 무엇인가? 이 회의에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엔키가 제안했습니다. 인간을 만들자. 이 제안의 논리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사랑이나 신의 기쁨이 아니라 노동 문제 해결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하위 신들이 지쳐서 더 이상 운하를 팔 수 없을 때 그 노동을 대신할 존재로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원에 관한 매우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시선입니다. 어쩌면 슬프게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특별하고 사랑받는 창조물이 아니라 노동 분담의 해법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이야기이니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미 준비된 세계를 받아 이어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들이 수천 년에 걸쳐 정비해 놓은 세계, 운하가 파여 있고 수로가 놓인 세계, 강의 흐름이 정리된 세계를 이어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황야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준비된 환경 속에 배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다시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이 땅이었을까요? 신들의 노동이, 그 긴 준비의 시간이 왜 하필 이 두 강 사이의 충적 평원에 집중되었을까요? 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강과 수로를 파는데 그토록 많은 에너지가 쏟아졌을까요? 아트라시스의 이야기는 인간 창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홍수가 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세계는 다시 재조정됩니다. 그 모든 과정은 마치 이 세계가 계속해서 관리되고 조정되어야 하는 장소임을 암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류의 탄생은 우주의 중심적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선택되고 준비된 환경을 이어받아 관리하는 역할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처음 만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이어받은 존재였습니다. 이 사색이 밤의 공기처럼 가라앉는 사이 다음 이야기가 천천히 열립니다. 그 세계를 처음 측량하고 정비하고 질서를 부여한 자가 누구였는지에 관한 이야기. 엔키의 청사진. 세계는 먼저 측량되었습니다. 엔키와 세계의 질서라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처음 읽는 사람은 그 어조에 먼저 놀랍니다. 그것은 창가처럼 시작하지만 읽다 보면 점점 행정문서처럼 느껴집니다. 엔키가 하나씩 차례차례 세계의 각 영역을 조직하고 담당자를 정하며 기능을 할당해 나갑니다. 그것은 신화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직도이기도 합니다. 엔키는 수메르 신화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는 지혜의 신이자 물의 신입니다. 그의 영역은 압주, 즉 땅 아래 흐르는 담수의 세계입니다. 그는 인간을 창조한 신이기도 하고 홍수에서 한 사람을 구한 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텍스트에서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하나씩 배치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 배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엔키는 배를 타고 세계를 돌아봅니다. 그는 수메르의 땅을 살펴보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두 강을 축복합니다. 강에 물이 흐르도록 합니다. 봄의 범람이 땅을 적시도록 합니다. 그 다음 그는 바다를 맡을 존재를 지정합니다. 바다는 엔키의 아들에게 맡겨집니다. 비를 담당할 존재도 정해집니다. 안개와 이슬,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신의 시스템이 하나씩 구성됩니다. 그런 다음 엔키는 산지와 평야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곡물신에게 밀과 보리를 맡깁니다. 인틸루라는 신에게 쟁기와 먼개를 맡기고 농업의 질서를 부여합니다. 가축의 신, 두무지에게는 양 우리와 소 축사를 맡깁니다. 직조의 신에게는 실과 배틀을 배정합니다. 건축의 규범도 엔키의 영역에서 나옵니다. 벽돌 제조와 건물의 기초를 놓는 규칙이 그로부터 비롯됩니다. 서기관의 기술, 즉 문자와 기록의 체계, 역시 엔키가 주관하는 영역 아래에 놓입니다. 이 배치의 길이와 세밀함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수메르 세계관에서 세계는 스스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담당 신이 관리하기 때문에 흘렀습니다. 비는 그냥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의 신이 내리기 때문에 내렸습니다. 곡물은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곡물을 맡은 신이 돌보기 때문에 자랐습니다. 세계의 모든 기능이 어떤 관할 아래에 있었고 그 관할을 최초로 지정한 것이 엔키였습니다. 이것은 고대인의 신학일 수 있습니다. 자연 현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이해하려는 시도. 그러나 그것을 단지 원시적 설명으로 치부해 버리기 전에 이 사고방식이 담고 있는 매우 정교한 직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세계가 유지되려면 각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그 각각의 기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이 적절히 범람하지 않으면 토양이 메마르고 토양이 메마르면 곡물이 자라지 않으며 곡물이 자라지 않으면 인간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연결의 체계를 그들은 신들의 분업이라는 언어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텍스트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엔키가 세계를 조직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는 살펴봅니다. 그는 재어봅니다.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서는 엔키가 측량끈을 세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단지 시적 장식이 아닙니다. 수메르인들에게 측량은 건설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신전을 짓기 전에 땅을 재어야 했고 운하를 내기 전에 경사를 측량해야 했습니다. 창조보다 측량이 먼저 나온다는 것. 이것이 매우 인상적인 디테일입니다. 세계는 무에서 갑자기 생겨났다기보다 먼저 살펴보고 측량한 뒤에 정비되었습니다. 어떤 곳이 있었고 그 곳의 가능성이 먼저 조사되었으며 그런 다음 그 가능성이 실현되도록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이 장면이 왜 이 모든 이야기와 연결되는지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나요? 만약 세계의 질서가 먼저 측량되고 나서 정비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질문을 낳습니다. 그 측량은 왜 이곳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수많은 가능한 장소들 중에서 왜 이 두 강 사이의 평원이 엔키의 측량을 받고 엔키의 청사진이 실현되는 자리가 되었을까요? 물론 이것이 수메르 텍스트가 실제로 행성 선택에 관한 문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텍스트들은 어디까지나 메소포타미아라는 특정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텍스트들이 세계를 묘사하는 방식, 즉 측량되고 정비되고 관리되는 세계라는 감각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측량끈과 자, 강의 흐름을 결정하는 손, 비의 방향을 정하는 명령, 토양이 무엇을 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지혜. 이 이미지들이 밤의 공기 속에서 천천히 흘러갑니다. 어쩌면 수메르인들이 말하려 했던 것은 이 세계가 저절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계는 읽힌 세계, 측량된 세계, 준비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세계 위에서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해석입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텍스트가 그렇게 짜여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 텍스트 안에서 세계는 측량 없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측량은 어떤 가능성을 먼저 읽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측량된 세계라는 이미지를 가슴 속에 담은 차에 이제 우리는 밤하늘로 눈을 들어봅니다. 수메르인들은 별들도 측량했습니다. 그들의 눈의 하늘은 또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비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메르의 천문 관측은 단지 과학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별을 바라볼 때 그것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밤하늘은 질서가 새겨진 지도였습니다. 각각의 별과 행성은 단지 빛점이 아니라 특정한 성격과 관할을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늘을 관찰했습니다.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에 걸쳐 별들의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행성들이 황도대 위를 어떻게 이동하는지, 달이 어떤 별자리 옆에 놓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행성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놓일 때 지상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를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하고 상관관계를 찾았습니다. 이 기록들이 오멘 전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정 천체 현상이 특정 지상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믿음. 그것이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의 점성술로 발전했습니다. 그 오멘 전통 속에서 행성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화성, 수메르인들이 살바바루라고 부른 붉은 행성은 그들의 오멘 문서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별이었습니다. 전쟁, 전염병, 죽음, 파괴와 연결되었습니다. 화성이 특정 별자리 옆에 나타날 때 그것은 재앙의 예고로 읽혔습니다. 왕의 죽음, 군대의 패배, 역병의 창궐. 왜 화성이 이런 성격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붉은 색이 피와 불을 연상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화성은 다른 행성들과 달리 때로 밝아졌다가 어두워지고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역행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 불안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불안과 위험의 상징으로 읽혔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지구에서의 삶은 물과 곡물, 도시와 풍요와 연결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들이 지표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강의 흐름, 강이 가져오는 충적토, 그 토양이 기르는 곡물, 그 곡물로 유지되는 도시와 인간 활동.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놓으면 흥미로운 대비가 생깁니다. 하나는 붉고 건조하며 불안정한 행성의 이미지, 다른 하나는 물이 흐르고 토양이 숨쉬며 순환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이미지. 그리고 여기서 매우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현대 과학이 화성에 관해 알고 있는 것들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화성 표면에 물이 없다는 것을, 화성이 자기장과 두꺼운 대기를 잃었다는 것을, 화성의 온도가 생명에 가혹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화성을 불길하게 본 것은 천문 관측에서 나온 색과 움직임의 인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인상이 놀라울 정도로 실제와 가까워 보입니다. 화성은 정말로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없는 행성입니다. 한때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화성의 대기는 얇아서 태양의 방사선을 차단하지 못합니다. 화성의 표면 온도는 평균 섭씨 마이너스 63도로 생명이 살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달리 강한 자기장이 없어 하전 입자로부터 표면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수메르인들이 화성을 죽음과 전쟁의 행성으로 연결한 것이 아주 우연히 현대 과학이 밝혀낸 화성의 현실과 묘하게 겹칩니다. 물론 이것을 수메르인들이 화성의 실제 환경을 알았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연한 일치가 생각을 멈추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수메르 텍스트들이 생명의 조건으로 꼽는 것들입니다. 담수, 강이 주기적 범람, 범람이 가져오는 충족토, 그 토양에서 자라는 곡물, 계절의 순환, 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물의 순환. 이것들이 현대 과학이 말하는 거주 가능성의 핵심 조건들과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천문학자들이 다른 행성의 거주 가능성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물, 특히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가입니다. 적절한 온도, 대기, 물의 순환, 이것들이 생명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신학적 언어로 신들이 좋아하는 조건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엔키가 관장하는 세계, 물이 흐르는 세계, 그것이 바로 문명이 가능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와 대비되는 것이 붉고 건조하며 생명 없는 행성의 이미지였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이 물음의 끝에서 수메르인들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물, 토양, 순환, 생명의 지속 가능성. 화성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대비를 선명하게 그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붉고 불안정하며 죽음의 기운을 품은 별과 물이 숨쉬고 생명이 이어지는 세계, 선택되지 않은 행성과 선택된 행성, 밤의 정적 속에서 그 붉고 차가운 행성의 이미지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물이 흐르는 세계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지구가 지구일 수 있었던 진짜 이유, 그것은 땅 아래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압주, 이 단어를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수메르어로 압주는 깊은 물 혹은 깊은 곳을 뜻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의 우주에서 압주는 땅 아래 흐르는 거대한 담수의 저장고였습니다. 깊고 조용하며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계의 모든 샘과 강과 우물의 원천이 되는 깊은 물의 세계, 엔키가 바로 이 압주의 주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수메르 신화에서 가장 지혜로운 신이 바로 물의 신이었습니다. 지혜와 물이 한 존재 안에서 결합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에게 생존이란 곧 물의 문제였고, 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깊은 물의 원천을 관장하는 자가 가장 깊은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에리두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가장 오래된 도시, 왕권이 처음 내려온 곳. 텍스트들은 에리두의 성소가 담수 연못 곁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최초의 신전이 땅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실용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인간이 모인다는 현실적인 이유뿐 아니라 그 물이 세계의 가장 깊은 원천과 연결된다는 상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메소포타미아의 현실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매우 적습니다. 비만으로는 농업이 불가능합니다. 강의 물과 지하수 없이는 이 땅에서 문명이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강들에서 끌어오는 관계 시스템이 없었다면 수메르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압주는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조건이었습니다. 땅 아래 흐르는 담수, 우물을 파면 올라오는 물, 지표 아래에서 조용히 유지되는 수층. 이것들이 없었다면 에리두도 우르크도 니프르도 없었을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주의 기반으로 표현했습니다. 딜문이라는 텍스트를 살펴봅시다. 딜문은 수메르 신화에서 깨끗하고 순수한 장소로 묘사됩니다. 병이 없고 죽음이 없으며
포식도 없는 조화로운 세계. 그러나 그 텍스트를 자세히 읽어보면 딜문은 처음에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엔키는 우투, 태양신에게 명령합니다. 육지에서 바다에 물을 끌어와 딜문에 채우도록, 지하의 담수를 끌어올려 딜문의 땅이 강처럼 흐르도록. 그러자 딜문에 물이 채워지고 비로소 그곳이 거주 가능한 장소가 됩니다. 밭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며 항구가 생깁니다. 이 변화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아름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화롭고 순수하며 평화로운 곳이라도 물이 없으면 생명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거주 가능성은 물의 순환으로부터 옵니다. 위에서 내리는 비, 아래서 솟아나는 지하수, 그것을 연결하는 강. 이 순환이 없는 세계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문명의 요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구는 이 순환을 가진 세계입니다. 태양이 바다를 증발시키고 증기가 구름이 되며 구름이 비가 되어 내리고 비는 강을 이루어 흘러가며 강의 일부는 땅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가 됩니다. 이 순환이 수십억 년 동안 이 행성에서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메르인들이 살았던 메소포타미아는 이 순환의 혜택을 가장 집약적으로 받는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두 강이 먼 산에서 시작하여 평원을 가로질러 바다로 흘러들며 그 과정에서 토양을 기름지게 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압주의 선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땅 아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물. 그것이 에리두의 샘을 채우고 강의 수원을 유지하며 세계를 거주 가능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화성과 대비시켜 보면 다시 한번 그 침묵한 행성이 떠오릅니다. 화성에도 한때 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화성 표면에 강이 흘렀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수십억 년 전 화성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사라졌습니다. 자기장이 약해지면서 태양풍이 대기를 서서히 걷어갔고 대기가 얇아지면서 물이 증발하거나 얼어붙었습니다. 압주가 사라진 행성, 물의 순환이 멈춘 세계, 지구는 달랐습니다. 지구는 여전히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꺼운 대기가 표면을 보호합니다. 물의 순환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수십억 년에 걸쳐 생명이 진화하고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즉 담수, 물의 순환, 땅 아래의 수원이 바로 지구를 지구답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지구가 특별한 것은 좋은 행성이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구가 특별한 것은 위에서 물이 내리고 아래에서 물이 솟으며 그 사이를 강이 잇는 이 드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압주라는 이름으로 엔키라는 지혜의 신의 영역으로 에리두의 성소 아래 흐르는 샘으로 기억했습니다. 이 기억이 밤의 깊이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동안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하늘과 땅과 저승의 수직 구조로 이동합니다. 세 개의 층이들을. 그리고 그 층이들 사이에서 지구라고 부르는 이 지표의 세계가 차지하는 위치를. 이것이 다음 이야기가 보여줄 것입니다. 에누마 엘리시, 천지창조. 위에서라는 뜻의 그 고대 바빌로니아의 서사시는 세계가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번에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혼돈 속에서 질서가 구성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혼합이 있었습니다. 담수의 압수와 짠물의 티아마트가 한데 섞인 상태. 그 혼합에서 신들이 태어났고 세대가 지나며 혼돈과 질서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마침내 마르둑이 등장합니다.
그는 티아마트와 싸워 그녀를 쓰러뜨리고 그녀의 몸을 둘로 나누어 하나로는 하늘을 만들고 다른 하나로는 땅을 만듭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은 창조의 방식입니다.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던 것들이 재조직되고 배치되면서 질서를 갖추게 됩니다. 혼돈이 있었고 그 혼돈이 나뉘고 정리되며 하늘과 땅이 구분됩니다. 이것은 조립의 이미지입니다. 배치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마르독은 세계를 나눈 뒤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별자리를 정합니다. 달이 어떤 모양으로 변해야 하는지, 어느 시기에 어떤 별이 떠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도록 질서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드러납니다. 세계의 질서는 공간의 배치만이 아니라 시간의 배치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이 나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절이 순환하고 달이 차고 기울며 별이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시간의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문명은 토양 위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하늘 아래 반복되는 계절 속에서 세워집니다. 수메르인들이 천문 관측에 그토록 집착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읽는 것은 단지 달력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별이 정해진 경로를 벗어날 때 그것은 세계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읽혔습니다. 딜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딜문의 이미지는 수메르 문헌에서 특별합니다. 그곳은 병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자가 새를 죽이지 않고 이리가 어린 양을 빼앗지 않으며 개가 새끼 염소를 물어가지 않는 곳, 눈이 아프다는 사람도 없고 노인이 어린이 앞에서 나는 늙었소라고 말하지 않는 곳, 조화로운 세계의 이미지.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딜문은 처음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순수한 장소는 물이 채워지기 전까지 완전한 거주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대비가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움과 거주 가능성은 다릅니다. 순수함과 지속 가능성은 다릅니다. 어떤 세계가 살 만한 세계가 되려면 그 아름다움 너머의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물이 흐르고 씨앗이 자라며 계절이 돌아오는 기능, 생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지속의 가능성.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딜문 이야기는 아름다운 장소의 묘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이 채워지고 밭이 생기며 도시가 세워지고 항구가 열리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장소가 기능을 갖출 때 비로소 그것은 진정한 거주의 세계가 됩니다. 이난나의 하강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난나는 수메르의 가장 위대한 여신 중 하나입니다. 사랑과 전쟁, 풍요와 갈등, 하늘의 빛과 세계의 열정이 그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에서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지하 세계, 저승으로 내려갑니다. 그 여정에는 7개의 관문이 있습니다. 각 관문을 지날 때마다 그녀는 무언가를 벗겨야 합니다. 왕관, 목걸이, 가슴 장식, 팔찌, 허리 장식, 눈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의복. 이것들은 단지 장신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매매, 수메르어로 신성한 힘과 문명의 속성들입니다. 왕권, 사제직, 신관의 특권, 음악, 예술, 문자, 도시의 질서. 이난나가 저승으로 내려갈수록 그녀는 문명의 속성들을 하나씩 잃어갑니다. 이 이야기가 수메르 우주론의 수직 구조를 보여줍니다. 하늘은 위에 있습니다. 빛이 있고 신들이 있으며 별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흙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저승은 아래에 있습니다. 깊이가 있고 어두우며 죽은 자들의 그림자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나 저승에는 생명을 지탱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지표의 세계만이 중간에 있습니다. 위에 빛을 받고 아래의 물을 받으며 그 사이에서 생명이 자랍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속에서 솟는 지하수가 만나는 자리, 태양이 씨앗을 키우고 달이 조수를 부르며 계절이 반복되는 자리, 도시가 세워지고 인간이 살며 기억이 점토에 새겨지는 자리, 이난나가 저승으로 내려갈 때 잃는 것들이 바로 이 지표 세계의 속성들입니다. 왕권, 도시, 음악, 문자. 이것들은 하늘에도 저승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지표 세계의 것입니다. 수메르 우주론에서 지구가 차지하는 위치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중심도 아니고 가장 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복잡하고 가장 풍요로운 층입니다. 위에서 오는 빛과 아래에서 오는 물이 만나고 생명이 자라며 분명히 꽃피는 층,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어 생명이 지속되는 유일한 자리, 이 우주론 안에서 생명이 가능한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반복됩니다. 물, 토양, 계절의 순환, 예측 가능한 하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관리하는 인간의 활동. 완전한 세계는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층위의 균형 위에서 유지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빛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물, 순환하는 계절과 돌아오는 강물, 씨앗을 심는 손과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점토에 새겨 다음 세대에 전하는 기억. 이 균형이 흔들릴 때 세계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것이 홍수 이야기가 말하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홍수 이야기에서 물이 모든 것을 덮은 뒤 살아남은 자 우트나피시 팀은 어디로 보내집니까? 신들은 그를 강의 어귀로 데려갑니다. 두 강이 바다와 만나는 경계, 담수와 짠물이 만나는 자리, 시작의 끝이자 끝의 시작.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의 첫 번째 도시 에리두도 강가에 있었습니다. 신들이 땅을 정비하기 위해 처음 운하를 판 것도 강 주변이었습니다. 엔키가 지혜의 보좌를 두었던 압주도 담수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간 뒤 살아남은 자가 머무는 곳도 다시 물의 경계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도 물이고 끝도 물이며 모든 중요한 자리가 물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근본적인 직관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고 문명이 있는 곳에는 물이 있으며 세계가 다시 시작되는 곳에도 물이 있습니다. 홍수는 수메르 문헌에서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무너진 사건입니다. 인간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소란스러워져 신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는 아트라시스의 설명은 어쩌면 세계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 대한 은유일 수 있습니다. 세계는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 관리가 실패했을 때 재조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재조정 이후에도 세계는 다시 같은 원칙 위에 세워집니다. 물이 있는 자리, 강이 있는 자리, 담수가 솟는 자리. 오늘 밤 우리가 따라온 긴 이야기를 이제 하나로 묶어봅시다. 에리두의 첫 번째 도시는 담수 곁에 세워졌습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위 신들은 수천 년에 걸쳐 운하를 파고 수로를 내며 이 땅을 정비했습니다. 엔키는 세계를 측량하고 각 기능을 배치했습니다. 화성과 대비되는 지구의 세계는 물과 토양과 순환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압주가 세계의 기반이었고 딜문은 물이 채워지며 비로소 거주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난나의 하강은 지표 3개만이 문명의 속성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도 생명은 다시 물의 경계로 돌아왔습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3가지 방식으로 이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자연을 신화적 언어로 이해한 종교적 우주론입니다. 강과 비와 토양과 계절을 신들의 활동으로 이해한 인간의 지적 시도. 이 해석은 텍스트의 상징적 층위를 잘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이토록 구체적인 어휘로 세계를 묘사하는지, 왜 추상적 상징이 아닌 운하와 수로와 측량끈이 등장하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둘째, 이것은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사유한 고도로 정교한 철학적 문학입니다. 세계란 무엇이며 인간은 왜 존재하며 문명이란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야기의 형식으로 탐구한 지적 성과. 이 해석은 텍스트들의 깊이와 복잡성을 잘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들이 후대 문명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을 설명합니다. 셋째, 아주 먼 과거의 어떤 기억이 신학적 언어 속에 보존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아직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경험들, 홍수와 도시의 탄생과 문명의 시작에 관한 기억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신화적 형태를 입은 것. 이 해석은 흥미롭지만 독립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3가지 해석 중 어느 것이 옳은지 오늘 밤 우리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분명히 이 세계를 우연한 배경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기록 안에서 이 지구는 조사된 세계, 정비된 세계, 맡겨진 세계였습니다. 강은 어디에 흘러야 하는지 결정되었고, 도시는 어디에 놓여야 하는지 배치되었으며, 인간은 이 세계를 이어받아 관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수메르인들이 세계를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세계를 매우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주어진 세계였고 관리해야 할 세계였습니다. 강을 함부로 오염시킬 수 없었고 토양을 소진시킬 수 없었으며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누군가의 의도와 노력이 담긴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밤 잠이 드시기 전에 잠깐 이 생각을 가져가 주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 지구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거기 있었고, 물이 흘렀으며 공기가 있었고,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드문 조건인지를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화성을 생각해 보세요. 한때 강이 흘렀을 그 붉은 행성. 지금은 물이 없고 공기가 얇으며 자기장이 약한 그 세계. 수메르인들이 붉고 불길한 별로 기억했던 그 행성. 그것과 이 지구의 차이는 우연히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더 깊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수메르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 것. 강이 흐르는 것, 비가 내리는 것, 토양이 씨앗을 품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기억할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세계를 이어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 이전에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과정이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필라델피아의 박물관 보관실에서 그 작은 점토판이 아직도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수천 년의 침묵을 지나온 그 점토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오랜 침묵 끝에 언제나 같은 질문을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는 어떻게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수메르인들은 점토에 새겼습니다. 갈대 펜으로 눌러 햇볕에 말려 수천 년이 지나도 남도록. 마치 그 대답이 오랜 시간을 건너 누군가에게 닿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물이 물러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거대한 물결이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덮었던 그 물이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땅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언덕의 꼭대기가, 그 다음에는 평원의 가장자리가, 그리고 마침내 강바닥의 윤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 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메르의 기록은 이것을 매우 조심스럽게 전합니다. 우트나피시 팀은 배에서 내려 제단을 쌓았습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신들에게 제물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집을 짓기 전에, 무너진 것들을 확인하기 전에.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감사 때문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계와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행위였을 것입니다. 이 세계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 물이 물러났다는 것, 땅이 다시 생명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그 사실 앞에서 살아남은 인간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를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수메르 왕명록은 홍수 이후에도 왕권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기록합니다. 도시들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신전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다시 관측되었습니다. 달력이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다시 점토를 빚어 갈대 펜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과 다시 문명을 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먹고 자고 추위를 피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도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신전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도 달력도 천문 관측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의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가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는 믿음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곧 이 세계가 조사되고 정비되고 맡겨진 곳이라는 감각은 홍수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수는 그 감각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거의 모든 것이 사라질 뻔했을 때 살아남은 자들은 이 세계의 귀함을 더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물이 없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토양이 없어지면 굶는다는 것을, 하늘의 질서가 없어지면 계절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당연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섬세한 조건 위에 놓여 있는지를, 그 섬세함이 두려움이 되었을 것이고 그 두려움이 경외가 되었을 것이며 그 경외가 제의가 되고 신전이 되고 달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메르는 아카드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아카드는 바빌로니아로 이어졌고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의 그늘 아래 들어갔습니다. 신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엔키는 에아가 되었고 엔릴은 마르둑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내주었으며 이난나는 이슈타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수메르어는 서서히 살아있는 말을 잃어갔고 마침내 사제들과 서기관들만이 다루는 학문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감각은 남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는 수메르의 창조 이야기를 바빌로니아의 신학으로 재구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세계 이해, 즉 질서는 배치된 것이라는 감각, 세계는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직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의 왕들은 왕권이 신들로부터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단지 정치적 수사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는 수천 년 전 수메르인들이 점토에 새긴 바로 그 생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왕권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생각. 어떤 생각들은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 위에 다른 이름들이 쌓여도 다른 문화들이 덮여도 그 뿌리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강은 방치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수메르 이후 모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공유한 실용적 진실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의 물길이 조금만 바뀌어도 도시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운하가 막히면 농경지가 말랐고, 농경지가 마르면 식량이 부족해졌으며, 식량이 부족해지면 도시의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강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지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존속 자체와 연결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운하를 팠습니다. 새로운 수로를 냈고 낡은 제방을 보수했으며 강의 측량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기록할 때 그들은 단지 공학적 성과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신들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엔키 혹은 에아가 맡겨준 물의 질서를 지상에서 유지하는 왕의 책임. 이것이 수천 년 전 아트라하시스의 이야기가 말했던 것과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신들이 하던 일을 인간이 이어받았습니다. 운하를 파고 수로를 내고 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일을. 그 연속성은 신화적 언어로 시작했지만 역사적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신전은 기억을 붙잡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관찰입니다. 수메르의 신전들은 단지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식의 중심지였습니다. 서기관 학교가 신전과 연결되었고 천문 관측이 신전 꼭대기에서 이루어졌으며 의학과 법과 역사가 신전 창고에 보관된 점토판들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신전은 세계의 기억을 지키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안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집요하게 반복된 것이 세계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에리두 창세기, 아트라하시스, 엔키와 세계의 질서, 이난나의 하강, 길가메시 서사시. 이 텍스트들은 수백 년, 어떤 것은 천년 이상에 걸쳐 반복해서 베껴지고 가르쳐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전통이기 때문에, 단지 관성 때문에, 아마도 그 안에 뭔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텍스트들을 베끼고 읽고 암송한 서기관들은 그 이야기들이 중요한 무언가를 담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인간이 이 세계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관한 깊은 직관이 그 이야기들 안에 있다고. 그리고 그 직관이 맞습니다. 강을 돌봐야 하고, 토양을 유지해야 하며, 계절을 읽어야 하고, 기억을 남겨야 한다는 것. 이것들은 신화적 언어로 포장된 실용적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경외가 있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경외, 물이 얼마나 귀한지, 토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계절의 순환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아는 경외. 그것이 신전을 세우게 했고, 재물을 올리게 했으며, 별을 관측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거듭되면서 그 경외는 서서히 습관이 되었습니다. 신전을 세우는 것이 당연해졌고, 제의를 올리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었으며, 달력을 계산하는 것이 직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경이로움이 있어 만들어진 것들이 나중에는 경이로움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망각입니다. 수메르인들이 처음 강의 흐름을 신의 행위로 기록했을 때 그것은 단지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이 흐른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한 감각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물이 땅 아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른다는 것이,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이,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틔운다는 것이, 이것들이 모두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몇 세대가 지나면 그것들은 당연해집니다. 강은 원래 흐르는 것입니다. 비는 원래 내리는 것입니다. 씨앗은 원래 자라는 것입니다. 그 경이로움이 사라지면 남는 것은 이용의 논리입니다. 어떻게 강을 더 잘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은 곡물을 거둘 것인가? 어떻게 더 많은 도시를 세울 것인가? 수메르의 점토판들은 이 망각에 저항합니다. 그것들은 아주 오래된 감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세계를 경외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시선, 강의 흐름 안에서 신들의 의도를 읽으려 했던 눈길, 토양의 숨결 안에서 압주의 선물을 느끼려 했던 마음, 그 감각이 점토에 새겨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후대 문명들이 왜 끊임없이 달력과 제의와 왕권 의례를 반복했는지 이제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통의 답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질서를 다시 맞추려는 조용한 노력이었습니다. 세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질서에 인간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반복. 해마다 돌아오는 새해 의례에서 왕은 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왕권이 신에게서 다시 확인받는 행위였습니다. 세계의 질서가 갱신되는 의례였습니다. 그 안에 수메르인들의 직관이 살아 있었습니다. 질서는 한 번 주어지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갱신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직관. 강을 생각해 보세요. 유프라테스는 매년 같은 자리를 흐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물길이 바뀌었고 어떤 해에는 크게 범람했으며 어떤 해에는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운하는 방치하면 막혔고 제방은 관리하지 않으면 무너졌습니다. 세계의 물의 질서는 스스로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수메르인들이 인간 창조를 노동 분담의 해법으로 이야기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세계는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그 관리를 맡은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작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인간이 지상에서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기억이었습니다. 왜 수메르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기록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행정의 필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그 자체로 세계를 유지하는 행위였습니다. 강이 어느 해에 어디까지 범람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다음 해를 대비하는 실용적 지식이었습니다. 별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계절을 예측하는 열쇠였습니다. 신들이 세계를 어떻게 배치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그 배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의 원천이었습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사라지면 강이 막히고 제방이 무너지며 도시가 허물어집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도시들이 그런 방식으로 쇠락했습니다. 관계 시스템이 무너지고 토양이 염해를 입으며 강의 물길이 바뀌면서 도시들이 버려졌습니다. 수메르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질서의 상실, 세계가 원래 준비된 상태를 잃어가는 것, 강이 방치되고 운하가 막히며 토양이 소진되고 하늘의 관측이 끊기는 것. 그것은 단지 자연재해가 아니라 세계 전체가 되돌아갈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의를 올리고
달력을 계산하며 왕권을 갱신하고 신전을 수리했습니다. 그것은 세계를 붙드는 행위였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도시들이 다시 세워졌다는 사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단지 인간의 끈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를 말합니다. 물이 모든 것을 덮었을 때 세계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시들이 잠겼고 신전들이 무너졌으며 기록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물이 물러난 뒤 인간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에리두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우르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왕명록에 새로운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이 세계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땅은 버려진 곳이 아니라는 믿음. 홍수가 왔어도 이 세계는 아직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곳이라는 믿음. 앞주가 아직 거기 있고 강이 아직 흐르며 토양이 아직 씨앗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믿음. 그래서 다시 삽을 들고 다시 벽돌을 쌓으며 다시 갈대펜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세계를 회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감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때로 세계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강이 오염되며 토양이 메말라가고 종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인간은 선택의 앞에 섭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삽을 들 것인가. 수메르인들은 항상 다시 삽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달력이 아니었습니다. 도시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모두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유산은 태도였습니다. 세계를 쉽게 여기지 않는 태도. 강의 흐름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비가 내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토양이 씨앗을 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홍수의 기억 속에서 배운 태도. 화성이 왜 선택되지 않았는지 우리는 끝내 확언할 수 없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정말로 행성을 비교하고 지구를 선택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텍스트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해석이 덧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긴 것들, 물과 흙과 계절과 순환과 기억, 이것들은 지구에 있고 화성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세계의 귀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는 그들의 텍스트 안에 너무나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 곡식이 자라는 곳, 인간이 기억을 남길 수 있는 곳, 그런 세계만이 오래도록 문명의 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토에 새겨진 그 오래된 지혜가 수천 년을 건너 오늘 밤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계를 붙드세요. 이 강을 돌보세요. 이 토양을 아끼세요. 이 기억을 남기세요. 왜냐하면 이런 세계는 우주 속에서 그렇게 흔하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밤 그 대답은 여러분에게 닿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강이 흐르는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담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서 수천 년의 기억을 품은 채 조용히 잠들어 있는 점토판을. 세계는 당신이 쉬는 동안에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강은 바다로, 물은 구름으로, 구름은 다시 비로. 수메르인들이 앞주라고 불렀던 그 순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그 긴 시간의 여정, 에리두의 첫 번째 신전에서 필라델피아의 박물관 보관실까지 점토와 갈대와 강물이 이어준 그 여정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조용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역사 속에 잠든 수수께끼들, 잊혀진 문명들의 기억들, 그리고 시간을 건너온 질문들. 구독과 후원을 통해 함께 해주신다면 이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지가 이 조용한 탐구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밤 깊이 쉬세요. 그리고 내일 이 세계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